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와 포인트 업데이트합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벤트가 많은 주간인데요. 먼저 미국 증시 흐름도 주춤하네요. 국채 수익률 오르고 중국 위기 있었고 올해 이제 나스닥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YTD, 그러니까 연초 수익률로 하면 아직 26.98인데 네. 한 달간 7.4% 꽤 빠졌어요. 네, 미국 증시 흐름부터 그렇죠. 좀 체크해 주세요. 네네. 지난주는 한 2% 빠졌습니다. 네. 네, 금요일은 그냥 숨고르기였고요. 리스크를 크게 중국 리스크 하나, 그 다음에 미국 리스크 하나, 그 다음에 숨 죽이고 기다리는 엔비디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리스크는 그 헝다 그 미국에 파산 신청한 거랑 그 전에 컨트리 가든 그 이슈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이 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아마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억누른다는 얘기는 유효하고 두 번째 미국 국채인데 이거는 미국 국채가 이제 조금 올라가잖아요. 4.3까지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작년도 10월 달 그 넘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수급입니다. 이제 부채 때문에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은 됐는데 원래 한 7천억 불 초반 정도 발행한다 그랬는데 한 3천억 불 더 추가해가지고 발행한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그렇죠. 네. 미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 여러 가지 은행들 이슈가 나온 거죠.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에서 장의 지지가 되는 거는 그 금리가 빨리 내려가진 않고 그 다음에 실적은 개선되지만 뭐 확실히 뚜렷한 거 없는 상태에서는 AI 그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죠. 그런데 지난주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반응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다음엔 무반응이에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지 확인이 되더라도 뭔가 다 잡음이 나올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중국 리스크, 미국 국채, 엔비디아 이렇게 보니까 주식시장은 숨고르기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것을 보면 WTI는 뭐 그나마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경기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또 하락하게 있으니까 5주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80불 위에서 놀고 있고 네. 아까 10년 만기 국채가 4.25로 조금 반락했는데 일주 전보다 올라갔죠. 반락한 거는 뭐 헝다 사태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요가 좀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상승, 중국발 우려, 엔비디아 얘기해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내 문제인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그렇죠. 금리가 계속 가는 국채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중국발 우려 이 이슈는 그러면 언제까지 시장에 좀 발목을 잡나요? 기간으로 보면요. 그 아주 단기적으로 따지면은 최근에 국채 발행의 입찰 같은 게 수요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4.3 넘지 않으면은 좀 수면 아래로 잠깐 잠잠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래에서서 나온 리포트가 제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생각. 네. 계속 상승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네. 건가요? 네. 계속 올라가면은. 근데 계속 많이 올라왔으니까 4.3까지 심각하다 보는데 여태까지 올라간 거는 국채 발행의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채를 살 사람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은 무조건 나쁜 걸까? 꼭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이 다르면은 이렇게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한 게 있어요. 이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상반기 보시면은 경기가 그 금리가 아직 물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국채 수익이 이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 둔화되니까 동시에 그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7월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기대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4.3 이상 됐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장기 10년물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죠? 밑에 거는 더 올라오지 않은 상태가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게 되는데 이 더 올라가는 10년 말이니까 여태 수급 이슈가 아니고 근본적인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이 계속 견조하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수요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거는 괜찮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단기는 덜 올라가고 그러면 장단기 격차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 2, 3개월 걸려요. 2, 3개월 만약에 금리 상승이 이거 22년에 죄송합니다. 작년과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격차가 좁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전이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 10년 만기 국채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그 너무나 공포스러울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왓칭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노이즈다. 네. 지금 국채가 올라갔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반등이 되고 있고 물론 3분기 그 GDP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경기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근원 물가도 하락하고 있으니 결국은 기업 실적 전환의 빌드업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급격히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지. 4.0에다가 4.3 이렇게 하는 거지. 멈추다 이제부터 좀 쉬다가 다음에 4.45 되고 그다음 밑에 5년물이나 2년물짜리 천천히 올라가면 그건 오히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너무 소설처럼 넣지 말고 속도에 좀 보시고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보실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뭐 이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 네네. 때문에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릴 걸 봤는데 오늘도 아주 뭐 아주 찔끔. 미미하게 네, 그렇죠. 찔끔. 1년물만 내려놓고 5년물은 동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텝 바이 스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예. 참 신중해요. 물론 오늘 그 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확 내리면 어떻게 볼까요? 야, 그만큼 리스크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적절한 말 이상합니다만 뭐 할 수 있는 첫 스텝을 했다고 보고요. 이 BNK에서 나온 리포트가 오늘 아침자인데 주말에 나왔는데 중국 리스크는 단언적으로 이분은 얘기했는데 유동성으로 메우면 된다. 미봉책이다. 미봉책이나 미봉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달리 중앙은행 그 뭐 다 이제 공산당이니까 그 완전히 국가 부도에 갈 정도로 부채 비율이 아주 민감하면은 못 하겠죠. 근데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상태가 최근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물론 최근에 CDS 프리미엄 올라간 거 있지만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올라가 봤자 17년, 18년, 15년 대비했을 때 아직은 낮다는 거고요. 예. 와치해야 되고요. 유동성 공급도 M2 증가율이 중요한데 과거에 10몇 %씩 M2 증가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막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M2 증가율을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뭐 다 중요한 건 중국 재정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인데 재정 지출 증가율도 최근에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 바람에 재정 적자도 이 18년, 19년대 피크하다가 훅 내려갔어요. 무슨 얘기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4%, 5% 성장률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다이렉트 그 산업의 수요를 못 받는 건 있지만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가거나 그렇게 해서 큰 시스템 리스크로 갈 소지가 있다고까지 보는 거는 조금 이거 역시 지나친 민감성이다라고 보여져서 괜찮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저는 한 80%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인플레이 지표 그다음 CPI, 중국의 그 재정 그 M2의 증가율의 속도 같은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방향성에서는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별 주식의 이슈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리 엮여 있는 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네네. 극복하고 사실 뭐 뭉개면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걸로 보는데 다만 저는 오늘 아침 뉴스 가운데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40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기본 틀이 좀 깨졌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어서요. 저도 이제 국문으로만 봤는데 원문 좀 들어가서 이제 보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큰 흐름상 결국 이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하고 이래서 경제 그다음에 저임금으로 살아났던 그렇죠. 건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큰 장벽에 걸렸다. 그런 한계에 대한 언급은 타당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아까 미봉책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으로 막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안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20년 누렸던 그런 거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백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냐? 그거는 퀘스천이 많지요. 네. 중국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길게 해봐야 되고요. 이번 주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주 일정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전망도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를 요약드릴 수 있는데요. 내일이죠.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더라고요. 브릭스 정상회담 뭐 브라질과 인도하고 러시아하고 다 모여서 하는 거 그 뭐 대단한 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근데 요즘에 뭐 인플레이 변수가 되는 게 유가 원자재 곡물이잖아요.
여기 또 사우디도 아마 참석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게. 그래서 이런 데서 무슨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날 아침이 새벽이죠. 이제 장 끝나고 그러니까 13일 장 끝나고 23일날 장 끝나고 우리 시간 24일날 아침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7월달까지 실적이죠. 그 실적하고 가이던스 중요하고 그날 밤 한국 시간은 25일날 아침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의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잭슨홀 미팅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해서 이 주말 사이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분분한 것 같아요. 주제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좀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구조적 경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주제 나온 거 다시 한 번만 PD님 보여주세요. 네, 안 그래도 주제를 늘 정합니다, 그죠? 해마다 네네. 그죠?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 네, 뭐 스트럭처 시프트인데 네. 구조적 변화가 됐다는 주제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할까요? 대응 역시 과거랑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로 이어질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만드는 그렇게 될 것이냐 봤을 때는 기대치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중립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까지 한 3일 월화수 갈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볼 것 같은데 구조적 변화라는 게 탈세계하고 파편화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싼 것을 찾아가는 그런 스탠다드에서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글로벌 동맹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대가라는 것은 뭘까요? 고금리, 고인플레가 생각보다 지속된다는 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멘트가 이제 도비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 잭슨홀 미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뭐 암울해 보인다는 그렇지만은 긍정적이 없어 보이니까 엔비디아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엔비디아의 역할이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이상한 게 지난주에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500% 상향했을 때는 한 7% 반등했어요. 예. 그때 한 13%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세게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까지 나오고 어떤 증권사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향후 수분기 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50% 이상. 이런 구체적인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7월달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8, 9, 10월달 전망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포켓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는 그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금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목요일 아침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엔비디아 관심 많은 거 말씀드리면 7월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10억 불 정도 더 나와서 115억 불. 그 다음 이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월까지 분기 실적은 130억 불 정도가 새롭게 나온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중요하고요. 목표 주가 보통 500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기준 PER 50배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 성장률이 한 30에서 60%니까 500불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스트러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8월에 이번 주가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제 다른 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렸는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네. 아니면 개별 종목을 매우 잘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특별히 낮지 않다 그러면은 현금은 30%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 50%까지는 너무 심한가? 예, 30, 40% 예. 꼭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바벨 전략이죠. IT가 튈 수도 있어요. AI 중심으로 언제든지. 그쵸. 그걸 한 30%는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진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개별적인 주식인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관련되는 주식은 한두 개 있어야 된다. 중국 관련되는 호텔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피부 네, 성형 의료 같은 면역이. 거 이런 거나 아니면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30% 반도체 AI 30% 나머지 현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보면서 대응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낙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지나치게 비관해서 전부 다 팔아제낀다 그 전날 그렇게 할 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